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알랭드 보통의 사랑과 연애의 3종 세트라고 그러죠. 여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그리고 키스 앤 텔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철학자라고 하니까 약간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인문학자 아니면 사유가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2년 전에 예능 프로그램이랑 어떤 뉴스 인터뷰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친숙하고 친근하고 약간 말이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하죠. 인생 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인생학교의 분교가 있습니다. 전 KBS 아나운서인 손민아 씨가 분교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앤텔은 알랭드 보통 씨가 20대 초반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썼으니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섬세한 어떤 연애 이야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각각의 책에 대해서는 짧게 리뷰를 하겠지만 이 세 권의 공통점은 장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작가도 출판사도 책을 연애소설이라고 분류해 놨는데요. 읽다 보면 이거 진짜 연애소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주. 책의 철학 이야기가 한 30%, 뭐 심리 이야기가 한 30%, 나머지 뭐 시사상식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한 10%, 20%, 그럼 나머지가 사랑 이야기예요. 이 세 권 모두 작가의 정말 해박한 지식을 펼쳐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읽다가 이거 대학교 때 배웠던 어떤 인문학 개론 수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연필을 들고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가 정말 교과서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정말 이 책은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 경제, 건축, 미술, 음악, 음식, 여행, 어떤 특정한 장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ABCD 구성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백과사전처럼 정말 다양한 지식과 상식이 사랑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책 속의 주인공들이 기승전결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그런 기승전결에서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사랑을 해석했는지가 포인트라는 거죠. 주인공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사랑을 만들어 나가고 헤어지고 하는데 물론 다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인공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이 주인공과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랑, 주인공들이 펼쳐나가는 그런 개별적인 사랑에서 사랑의 보편성을 축출해내는데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고요.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이 다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분명 연애소설이라고 읽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배운 느낌이 들지? 그랬어요. 이 세 권 모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읽기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번역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고요. 사랑이라는 누구나 갖는 감정에서 철학적인 사유와 의미 부여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랭드 보통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 책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공 남자가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클로에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설레는 마음과 감정이 생기면서 클로에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클로에를 만나게 돼서 서로 황홀하게 사랑도 하고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감정을 내뱉었다가 타박도 받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클로에가 자신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고 아둥바둥하기도 하고요. 결국 클로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자 주인공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 주인공은 중내 산에 하다가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도 레이첼이라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책은 끝납니다. 클로에와 그 남자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어떤 남자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돼 있는데요. 이 책의 구성은 조금 독특한데요. 소설인데 각 장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섬세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서 아마 자기 생각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심하게 느끼고 생각하지만 표현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못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남사친한테 이 책을 권유하면서 "이거 너도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제가 몇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도 이런 느낌 어떤 건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어쩜 이 사람은 이렇게 남자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지? 이거 혹시 여자가 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의 이 표현이 자기가 알고 싶었던 자기 마음을 잘 알려줘서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숨겨 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 책은 여자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여자들이 속속들이 아는 거 나 불편해." 그러면서 "난 맥심을 보는 여자들이 그렇게 무섭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자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자 앞에서는 내가 위축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조금 갸우뚱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사친이 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속상하겠지만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 책은 남자의 심리를 알고 싶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남자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주인공은 남자였고요. 우리는 사랑일까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철저하게 남자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쓰였다면 우리는 사랑일까는 주인공 앨리스와 에릭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책이 쓰여져 있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제 남사친이 뜨끔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나 불편해 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는 사랑일까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준 정말 공감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뜨끔하고 숨기고 싶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책 같아서 저는 이 책이 앞에 읽었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보다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주인공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앨리스는 에릭이라는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서 사랑을 하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에릭이라는 사람이 앨리스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고 뭐 선물 공세도 많이 해 주고 많이 챙겨 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에릭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좀 많이 서툴어요. 그런 부분에서 앨리스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말이 좀 안 통한다, 자신이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앨리스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에릭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 주고 이해를 해 주지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앨리스도 막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도 또는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여자가 하는 말과 남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커다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를 구별하거나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똑같은 A라는 거를 얘기할 때 여자는 A-1, A-2, A-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게 다각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 하다가 또 B, C, D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의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A라고 얘기했을 때는 딱 A까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에 담긴 의미를 서로 파악하고 서로 다른 점을 조절하고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의사소통이고 대화인데, 앨리스는 에릭과 만나면서 계속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아주 잘 통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에릭 곁을 떠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뭐 각자의 이상형은 나이대와 시대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저는 정말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조건 또는 하나의 바람이 뭐냐면, 정말 저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는, 말이 잘 통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나도 그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차이를 언제든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들을 자세와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사랑으로 기본이 되어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랑과 연애와 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왜냐면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지만 나와 너무나 다른, 나와 완벽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뭐 오해가 생기면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말이 없는 남자들도 있고 그렇게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이해해 가면서 서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관계 속에서의 축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키스 앤 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권이 알랭드 보통의 연애와 사랑의 뭐 3종 세트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라고 한국어 제목을 만들었는데 왜 굳이 마지막 권인 이 책은 키스 앤 텔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썼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2005년도에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2011년에는 너를 사랑한다는 건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키스 앤 텔이라는 책으로 지금 발행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바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키스 앤 텔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어떤 어떤 비밀 연애를 하고 나서 폭로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폭로가 뭐 그냥 이웃집 아줌마나 뭐 그냥 동네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을 엮어서 출판하는 그 행동들을 키스 앤 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그걸 목적으로 좀 작업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키스 앤 텔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은 여자친구한테 공감력 빵점이라고 욕을 잔뜩 먹은 다음에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별 통보를 받고 좌절한 남자 주인공은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다가 우연찮게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평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평전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위인전 같은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베토벤, 퀴리 부인, 심사인당 이런 위인전을 어머니가 사다 주셔서 읽기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가 어떤 큰일을 했다가 이렇게 죽었다 어떤 연대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사람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공감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판 모르던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전을 쓴다는 이유로 이사벨 옆에서 정말 사사건건 정말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이사벨을 관찰하게 되죠. 이 남자 주인공하고 이사벨하고 처음부터 연애나 사랑의 감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 여자를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벨과 감정적으로 섞여 있지 않고 저 여자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선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사벨은 거기에 대해서 별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남자 주인공과 이사벨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뭐 계속해가지고 만나면 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 사이에서 정이 틀 수도 있고 사랑이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사벨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책은 초반에는 굉장히 그 관찰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뺀 한 여자를 남자가 관찰해서 쓰는 거죠. 이사벨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정과 생각이 변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더 이상 그렇게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더 혼란스럽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나는 이 여자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책은 매우 섬세하게 사랑에 대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을 주인공의 연애사에 빗대어서 아주 잘 풀어낸 책인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알랭드 보통 씨의 진짜 연애사가 아닐까? 이게 진짜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연애사였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애사였다면 자신의 연애사에서 이렇게 커다란 철학적인 사유를 끌어낸 능력에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자신의 연애사가 아니다 라면 정말 그 작가님의 상상력을 존경합니다. 정말 진짜 이야기 같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